가장 궁금한 점이 미국 증시 뭐 많이 오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항상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거품이 아직 시작되는 시기에 불과하다. 한 3년 정도는 강세장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도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미국 시장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는 뭐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됐고 와.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네. 저는 이제 은행을 분석하는 아. 애널리스트였어요. 93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예. 29년 차.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은행을 보기 시작하면 네. 전체적으로 어떤 큰 매크로 사이클을 봐야 돼요. 왜냐면 은행은 이제 잘 나가다가 한 번씩 부러지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도망가 있지 않으면 거의 모든 투자 자산을 다 날립니다. 네, 왜냐면 이게 자본 잠식이 될 수 있고 충당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게 미국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사이클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계절적인 사이클이라고 해서 짧은 사이클이 있어요. 뭐 몇 년짜리. 근데 이제 그게 모여서 추세적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긴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과거 1900년대부터 쭉 들여다보면 한 4차례의 굉장히 긴 추세적 사이클이 있었는데 보통 그 사이클이 1929년 이때에 부러졌던 대공황이라고 해서 엄청난 공황이 왔고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힘든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의 사이클만 제외하면 나머지 3번의 사이클은 이번을 포함하면 4번의 사이클은 훨씬 더 10몇 년이 넘어가는 구간이에요. 보통 한 18년에서 19년짜리입니다. 아, 18년에서 19년.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사이클이 지금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옛날로 되돌아가서 코로나19 가지고는 하지 않고 그걸 빼고 그냥 쭉 보면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시장이 바닥을 잡고 상승을 하기 시작한 게 2009년 3월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21년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13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게 18년, 19년짜리라면 중간에 어떤 굴곡은 있을 것이지만 3년은 충분히 더 갈 수 있고 아주 더 길게 보면은 5년, 6년도 더 갈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시도하는 건 뭐냐면 이런 긴 사이클을 보면서 투자하기 쉬운 국가가 미국이고 미국이 자본시장의 어떤 꽃이니까 미국을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가능하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즉 우리나라는 약간 샀다 팔았다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또 워낙 계절적인 요소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우리나라는 이런 식의 계단식으로 해서 과거에는 500, 1000, 500, 1000 이렇게 움직이다가 한 번에 툭 레벨업해서 2000으로 가요. 2000에도 보면 1500, 2500 이런 모습 보이다가 툭 올라서 3000 이렇게 간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마도 3500과 2500 사이에서 또 박스권이 유지가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기간으로 따지면 한국 시장은 보통 보면 10년의 구간에 있어서 한 번씩 레벨업 하는 게 2년에 안 걸려요. 그 시간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오히려 미국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큰 그 18년짜리 사이클이 있던 뭐 15년이 됐건 그 긴 사이클에서 어느 시점에서 50% 정도 부러지는 장이 올 때만 회피하면 되는 거죠. 혹시 그 50%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는 하도 자주 일어나죠. 아래 위로 50% 빠지고 50% 위로 100% 이건 좀 쉽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대세 하락장이라고 하면 20% 정도 빠지는 걸 가지고 대세 하락장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 주기에서 어떤 계절적인 요소로서의 하락을 보고 큰 하락장, 아주 큰 하락장, 부러지는 장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보통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지면 50% 빠지는 거고 좀 적게 빠지더라도 35% 이상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을 회피만 하면 돼요. 지금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져서 빠졌던 건 30% 하락장이거든요. 근데 그 장은 대세 하락장이 아니었고 단기간에 빠졌다가 단기간에 회복하는 장이었잖아요. 2월, 3월 달부터 폭락을 해서 다시 원상복귀한 시기가 그 해에 거의 한 6, 7월 달에 원상복귀했잖아요. 굉장히 짧은 구간에. 그래서 그거는 대세 하락장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때 팔았다가 다시 살 수도 참 어렵고. 근데 그걸 해낸 사람이 빌 에크먼. 그분이 이제 쇼트를 때려놓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지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미국을 볼 때는 이 앞으로 3년이 남아있을지 사실 또 1년 반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고요. 뭐 5년이 남아있을지 몰라요. 이건 어떻게 판단하냐면
적절한 가치란 게 있고 그 적절한 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과잉으로 올라갔느냐.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거품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분석하는 결과로서는 아직 거품이 껴있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의 펀드멘탈과 비교했었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닷컴 버블이 터졌었던 2000년 초 보시면은 사실은 기업 실적이 1997년, 8년, 9년, 2000년 이때 보면 계속 빠져요. 그래서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 막 빠져요. 근데 시장이 올라갔죠. 예. 그러면 이건 거품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위로 올라가니까. 그렇죠. 예. 또 올라간 폭도 워낙 높았으니까. 네. 이걸 거품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지금은 네.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장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는 거품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펀디멘탈을 뒷받침하고 있는 상승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거품이라는 얘기를 대수좀 잘 안 쓰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들여다봤던 미국 시장의 적정 가치가 지금보다 20% 정도 올라줘야 되는데 만약에 단기간에 1년 반 동안에 네. 100% 올랐다. 예. 그건 당연히 거품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거품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부터 한 100% 정도 시장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간이 한 앞으로 4년에 거쳐서 오른다. 그러면 이건 거품이 아니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빨리. 훅 땡겨가지고 예. 지금 앞으로 1년 반 동안에 100% 올라버렸다. 이거 완전히 거품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사이클을 잡을 때 있어서는 주기, 길이, 그리고 폭, 펀디멘탈과 비교 이걸 같이 하면서 판단해야 돼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과거의 이 18년짜리, 19년짜리 사이클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혹시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이유를 보자면 예. 이게 뭘 보고 있냐면 우리나 지금 미국의 어떤 펀디멘탈 보고 네. 있는 거예요. 미국의 가계의 순자산, 개인들이 얼마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GDP 대비해서 얼마의 규모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건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버핏 지수라고 해서 지금이 거품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버핏 지수는 뭘 계산하는 거냐면 현재 시가총액 나누기 GDP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 총생산 대비해서 얼마나 시가총액이 많이 커졌느냐, 주식시장이 얼마나 크냐. 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역대 최고치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얼마까지 지금 나오고 있냐면 190%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190%. 우리나라도 지금 뭐 100몇십 프로 나오는데 네. 어쨌든 100%를 훨씬 넘어간 거죠. 네. 그래서 그 숫자만 보고 있으면 이게 거품 같아 보이는데 지금의 이 가계의 순자산 규모가 과거에 1950년대는 3배 정도 됐다면 3배에서 3배 반 정도 됐다면 거의 2000년대까지 끌고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4배를 넘지 않았었다면 지금은 6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만큼 GDP 대비해서 네. 가계의 가치가 정말 높아졌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식을 더 사면, 자기의 순자산을 가지고 네. 주식을 더 사면 네. 당연히 GDP의 190%가 꼭지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가게도 구매력이 세진 거죠.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점점 더 주식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단 말이죠. 개인 하우스홀이 전체의 모든 자산 대비해서 하우스홀드가 갖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네.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이제 25%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과 모든 걸 다 감안했었을 때 굉장히 많은 가치가 또 창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고점을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개인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주식을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지금 부를 창출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른 걸 하기보다는 주식으로 돈을 집어넣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실질금리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예금금리 또는 미국의 10년 국채금리 그런 금리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죠. 물가. 그럼 이게 마이너스라는 것은 은행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있으면 내가 손실인 거죠. 맞습니다. 돈 까먹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네. 점점 더 주식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 예. 항상 시장은요, 리얼 레이시라고 하는 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일 때 미국 증시는 정말 많이 올라요. 이때가 보시면 네네. 과거 제일 최근에 있었던 마이너스 실질금리 시대가 지금처럼 지금이 보시면 코로나19 지나고 나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시대예요 지금. 예. 금리 대비해서 네. 인플레이션이 더 높죠. 그러면 지금 금리를 많이 올린다 겁을 주지만 언론에서 실질금리는 아직도 마이너스인 거죠? 예. 그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오히려 더 커졌죠. 금리 대비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인플레이션 뭐 5%라죠. 네, 네. 근데 금리를 2.5%까지 올린다고 해서 아직도 마이너스죠. 그러네요. 예. 그죠? 예. 그래서 그 전 사이클을 보시면 언제였냐면 2011년부터 2013년 요때의 구간이 마이너스 실질금리 시대예요. 근데 그때 보시면 S&P가 그 구간 동안에 그 짧은 구간이에요. 네. 1년 반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자그마치 50% 올라요. 와, 지수가 50%. S&P가. 나스닥은 60% 올라요. 이 전에는 또 언제 있었냐면
있었냐면 네네. 아주 1900년 초반, 아주 옛날에 있었습니다. 아. 그때도 보시면 오름폭이 이렇게 50%로 끝나지 않아요. 몇백 프로로. 그렇겠죠. 왜냐하면 주식을 사는 게 실질적으로 더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왜냐하면 기업들이 자기 자본 이익률을 몇십 프로씩 벌어들이고 있으니까 기업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금리를 올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걱정스럽긴 하죠. 일시적으로 어떤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기본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업들을 찾기 시작했을 때 정말 많이 있다면 그 주식들은 계속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고점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빠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들어보니까 이 마이너스 실질 금리 구간, 지금 같은 구간이 되게 드문 경우인 드문 거죠? 경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자주 있는데 몇 개만 골라준 게 아니라 실제로 2012년 이 시기랑 이전에는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네. 시기인 거네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일 때는 네. 보통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 채권 금리가 낮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낮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채권을 들고 있으면 손실이 나죠. 네.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플러스 알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순자산 가치가 개인들이 정말 커졌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마진 규모가 너무 커졌다. 지금 9천억 달러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역대 최고치 맞아요. 근데 이건 GDP로 계산하고 순자산 가치로 계산하고 가계 부채 비율로 계산하고 다 보더라도 네.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하고 그 금액이 내 재산의 몇 프로인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뭐 옛날에 100이었는데 이게 지금 200이 됐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왜냐면 내가 그 기간 동안에 내 자산이 100이던 게 네. 1000이 됐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1000에서 200 정도밖에 안 되는 걸 갖다가 마진을 썼다. 그러면 오히려 부채 비율이 떨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개인들이. 그래서 그냥 앱솔루 숫자, 금액만 놓고 계산하면 안 되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순자산이 개인들이 지금 GDP의 6배를 넘어간 상황에서 야. 지금 이제 겨우 자기네 가치의 25%를 주식에 투자를 해놨는데 그게 비싸냐 이거죠. 그래서 길게 보면 사실 얼마나 갈지 몰라요. 정답은 없어요. 뭐 일부 강세론자들, 저보다 훨씬 더 강세론자분들은 네. 2029년, 뭐 2028년 이런 네. 얘기들도 하십니다. 네. 그것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네네. 지금 요번에 있는 이 조정, 요것만큼은 꼭지가 아니라는 대세하락의 시작이 아니다. 그렇죠. 물론 일시적인 조정이 20%까지 맥시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다시 다 되돌리고 그 꼭지를 뚫고 또 올라갈 거다. 그래서 네. 올해 11월, 12월의 고점을 다시 뚫고 올라가고 네. 그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아직 정답이 없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에서 미국 증시 쏠림 현상, 최근에도 뭐 한국 주식 다 팔고 미국 주식으로 갈아탔습니다 이런 얘기도 네. 많았고 네. 미국 증시 내에서도 저도 보면서 참 빅테크가 너무 쏠린 건 사실이니까 이런 걸 위험 신호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빅테크나 성장주 비중 네. 확대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숫자를 보시는 분들은, 계산을 하시는 분들은 성장주를 특히 빅테크, IT 업종을 네.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장 가장 대표적인 얘기를 하자면 우선은 ROIC라고 해서 네. Return on Invested Capital이라는 게 있어요. 네, ROIC. ROIC라고 해서 내가 이제 자본을 투여했었을 때 얼마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느냐. 지금 보면은 물론 이제 올해 한 해만 놓고 보시면 올해 가장 많이 상승했던 업종을 보면 뭐 에너지, 네, 맞습니다. 뭐 원자재 등등의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치주들이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보냐면 ROIC가 낮아요. 그런 종목들이. 투자 대비 회수 금액이 근데 ROIC 수익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예. 워낙 자기 자본 대비해서 가격이 너무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의 캐치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익성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실질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이었는데 네. 이게 너무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50이었다. 그러면 조금만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으면 요 100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죠. 그 구간이 지금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그냥 큰 그림과 긴 그림으로 놓고 보면 성장을 대표하는 기업들은 가치주 대비해서 수익성이 10배, 20배 뭐 이런 게 수두룩해요. 네. 너무나 높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판단하고 있으면 우리는 성장주를 지금 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PER이 높다고 얘기하고 PBR이 높다고 얘기를 하지만 PBR이 지금 높은데 ROE가 40% 50%면 낮아지니까 금방금방 낮아지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지금 이 성장주 비중을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특히 이제 대표적인 성장주들, 팡, 마가 뭐 이런 종목들을 얘기하자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제 닷컴 버블이 터졌었을 때 그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처음으로 막 나오기 시작했던 때란 말이죠. 그래서 그 회사들의 P 멀티플이 막 100배, 150배 평균적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형주들이 지금 만들어졌고 그 대형주를 집어넣은 평균이 지금 P 멀티플이 30몇 배란 말이죠. 그때보다 훨씬 낮은데 중요한 것은 그 대형주들이 거의 대부분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익을 창출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장주를 투자를 할 때 있어서도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굉장히 높은 수익성을 창출하고 있고 그 높은 현금 흐름과 수익성을 가지고 또 미래 먹거리를 또 만들어가고 있는 정말 대단한 기업들이 있고, 이제 겨우 시작하면서 막 겨우겨우 돈을 빌려와서 플러스 겨우겨우 마니 레이징, 그러니까 요즘에 돈이 많으니까 그냥 시장에서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상장을 한다든지 하면서 돈을 받아와서 성장을 계속해 나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들이 성공을 하면 괜찮아요. 근데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미 벌써 잘 돼 있는 애들이 걔네들의 자본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직접 자기 자본을 투자를 하는 거 하고, 돈이 없는 애들이 남한테 빌려와서 남한테 증자를 받아서 하는 거 하고 경쟁을 했었을 때 승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성장주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대형 성장주 위주의, 옛날로 얘기하면 니프티 50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나라도 뭐 가장 대형주 몇십 개 뭐 이런 식의 투자 패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 비중은 중요한데 그 성장주 안에서도 뭘 사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살짝 힌트를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성장주 중에도 부류가 2개 정도 있는데 돈이 많은 그러면서도 미래 투자하는 성장주가 조금 더 앞으로도 유망할 수 있다,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마도 이쪽이 안 궁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올해 메타버스 열풍이 엄청 났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런 열풍 혹은 성장이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 성장주들의 매력도가 높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기업들이 이제 신사업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우선 우리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업종이 메타버스, 자율주행, 전기차 뭐 이런 쪽으로 다 지금 연결돼 있고, 뭐 신재생에너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다 연결시키는 대표적인 종목이 뭡니까? 테슬라죠. 근데 테슬라가 이미 전기차 쪽에서는 확고한 1등의 시장 점유율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의 25%, 뭐 많이 갈 때는 30%씩 간단 말이죠. 그럼 앞으로 전기차가 3대 팔리면 그 중에 한 대는 테슬라라는 거죠. 이미 그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성장 산업은 계속 이 생태계가 빨리빨리, 그리고 또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될수록 경쟁력이 쌓인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새로운 회사가 들어왔었을 때 그것을 깨고, 우리가 흔히 하는 진입장벽이라고 하죠. 그걸 깨내고 자기네들이 좋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그게 뭐 리비안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도 자체 회사들이 있을 거고, 리오라든지 뭐 이런 애들.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와 나머지 뭐 요 정도로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성장주를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가장 지금 1등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자본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좋은 수익성을 올리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더 커질 확률이 높지, 새로 뛰어드는 리비안이나 그런 회사들이 성공하기에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고, 첫째. 둘째는 엄청난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게 될까 하는 좀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메타로 들어가면 메타버스에 지금 뛰어드는 회사들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자금력이 강한 애들이 뛰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예요? 그 옛날에 페이스북, 이게 메타 플랫폼, 정말 엄청난 캐시플로를 갖고 있어요. 여기 더 큰 거 있죠, 애플. 엄청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엔비디아, 얘네들하고 경쟁을 해서 쉬울까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아마 이 양극화 현상을 걱정을 하면서 뭐 민주당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이미 흘러가는 물에 있어서 이거를 막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적어도 좀 더 안정성을 찾으려면 이런 대형주 위주로서의 투자가 맞죠. 이런 겁니다. 1998년, 99년, 2000년 이 닷컴 버블 올라왔었을 때는 그냥 너도 나도 다 뛰어들었기 때문에 다 닷컴 버블일 때 닷컴만 달면 다 올라가다가 거의 다 죽었고 5개만 살아남았어요. 그 정도. 5%만 살아남읍시다. 지금은 아마도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살아남는 애들이 거의 90%일 거예요. 왜?
큰 애들이 다 시가총액이에요. 나머지 95개 다 망해봤자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별로 안 돼. 또 거기다가 자본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면 메타라는 ETF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메타라는 ETF를 투자를 하면 그냥 대형주 위주로 투자가 돼요. 맞습니다. 나머지 뭐 한 30%에서 50% 정도만 중소형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과거의 닷컴 버블처럼 막 거품, 붕괴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는 어렵고 적절한 가치에 맞게 올라가고 나중에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 몇 년에 걸쳐서 그때 이제 대세 하락장이 나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즉 지금 현재 대형 기업들이 지금의 현재의 자기 자본 이익률을 벌어들이는 구간이 계속 나오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꺾일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더 이상 성장이 안 나오면 그럼 그때는 어쨌든 전체의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 큰 기업들이 계속 돈을 벌고 있는 한, 높은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을 창출하고 있는 한 미국 증시가 고점이고 박살이 나는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런 타이밍이 언젠가는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애플이든 구글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엔비디아든 테슬라든 메타 플랫폼이든 다 들여다보면서 걔네들의 ROE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계속 지켜봐야죠. 근데 이게 갑자기 1년이 지났는데 30% 20% 하던 게 갑자기 그 수준에서 30%씩 줄어버린다. 이거는 이제 끝난 거죠. 그럴 때 좀 경계를 해야겠네요. 경계가 아니고 그때 빨리 나와야죠. 네. 그때는 진짜 큰 하락장이 시작되는 거죠. 직접 나도 이런 위험을 대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대형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됐을 때 꾸준히 이 ROE라는 지표를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ROE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익이 지금 늘고 있는지 중요하고요. 근데 이익이 안 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익이 늘지 않아요. 근데 ROE를 높게 유지하는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배당을 많이 해버립니다. 자기 자본을 줄이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주주한테 좋으니까. 그게 애플이 여태까지 굉장히 뭐 주식 바이백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이익은 많이 안 늘었지만 자사주를 사서 매입을 해서 소각을 했기 때문에 ROE가 높게 유지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어때? 그게 주주한테 환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익이 늘어나는지 플러스 ROE가 유지되는지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지 그렇죠. 이걸 같이 볼 때는 뭘로 보냐면 PBR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전체 금액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걸로 보면서 뭔가의 논리를 펴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PER이 높다. 그게 높아졌으니까 고점이다. 이 논리 펴지 말라는 얘기고 PBR이 높다. 그거 가지고 논리 펴지 말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버핏 지수처럼 GDP 대비해서 몇십 프로다. 그래서 그게 고점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3차원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 ROE가 높으면 PBR이 높은 게 합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ROE가 떨어지면 PBR이 높은 게 비싸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면 계속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쉽게 말해서 돈을 잘 벌고 있으면 좀 프리미엄 줘도 된다. 그쵸.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게 꺾여 내려왔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PER도 마찬가지예요. PER도 옛날의 금리하고 지금의 금리는 월등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맞습니다. 낮은 금리이기 때문에 옛날에 10배 주던 걸 지금 20배 줘도 돼요. 그만큼 금리가 낮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냥 그 숫자 하나만 보면서 옛날의 평균은 16이었는데 지금은 20이니까 비싸기 때문에 20% 빠져야 돼. 이런 논리를 갖고 오면 안 된다는 거죠. 당장 제가 이해하기만 해도 절대 금리 수준 자체가 뭐 월등하게 낮아졌는데 그냥 과거에 10배 주던 건 지금 20배면 말도 안 된다는 거는 조금 무슨 있다고 보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장이 꼭지를 찍었고 큰 하락장이 온다라는 대부분의 논리를 보시면 지금 현재 PSR이 역대 최고치다. 버핏 지수가 역대 최고치다. PER이 지금 과거 평균 대비해서 20% 높다.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마진 대시라고 해서 주식을 투자를 하는데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를 한 금액이 지금 9천억 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 2018년 고점 대비해서 거의 50% 정도 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대 최고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들의 순자산 너무나 커졌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숫자가 9천억 불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의 GDP 성장은 굉장히 컸고 여기에 또 순자산 가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컸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은 비싸 보이지 않는 거죠. 또한 마찬가지로 이 가계부채 비율도 GDP 몇 프로냐 봤었을 때 미국은 80%밖에 안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110% 가까이 됐어요. 우리나라 더 높네요. 훨씬 높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네. 절대 금액이 높다 하더라도 퍼센트지는 낮아. 그러면 얼마든지 그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금리가 겨우 1.5에서 2.5 올라간다고 해서 그걸 감당 못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미국에서의 거품이 터지려면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려면 그런 어떤 가치가 뚝뚝뚝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요. 근데 아무리 많이 올려봤자 지금 2.5%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 경제가 좀 허약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돈 풀기로 또 살리고 이러니까 기억나는 게 2018년 말에도 2.5까지 올려니까 완전 박살이 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2.5 올리는 것도 버겁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네. 근데 2018년에 네. 박살이 났다라고 하기에도 사실 고점 대비해서 20% 조정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네. 박살이 났다고 할 수 있는 게 코로나19 때인데 그것도 네네. 30% 조정인데 그거는 이제 완전히 우리가 예측 못했던 자연재해 이벤트가 터진 거고. 그렇죠. 뭐 금융의 문제, 시스템적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systematic risk, systemic risk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게 일어났던 게 2000년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요런 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것에 대한 리피트가 있으려면 지금 당장으로서는 저희가 분석하는 숫자로는 그 답이 안 나와요. 지금 당장 일어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뭔가 좀 논리적으로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미국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적어도 그래도 내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그래도 이제 달러가 초강세로 가기보다는 그냥 달러가 그냥 보합 정도로 유지될 거다. 그래서 지금 달러를 조금씩 조이고는 있지만 그건 금리를 좀 높이는 거지. 그래도 여전히 M2 증가, 그러니까 예금의 증가율은 그래도 뭐 한 자릿수 높은 정도 나올 거다. 뭐 두 자릿수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자금이 어쨌든 더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달러가 안정을 찾으면 그 돈이 미국보다는 다른 신흥국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내년도에는 미국 증시만큼 또는 더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지만 그건 내년이라는 거죠. 내후년, 뭐 2024년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때는 사실 달러가 점점 더 금융위기로 가는 타이밍이 올수록 달러는 엄청나게 초강세로 갈 거예요. 더 흡수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전 세계 자금. 왜 그러냐면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면 사실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20대인데 당연히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는 일을 하라고 얘기하죠. 유럽보다는. 왜 그러냐? 일본, 유럽 다 지금 인구가 줄어요. 인구라는 게 이제 워킹 파퓰레이션에서 일하는 인구가 줄어요. 노동 인구가 좀. 우리나라도 줄어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수도 줄어요. 중국도 조만간부터 줄기 시작할 거예요. 전체 인구가. 워킹 파퓰레이션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환경에서 미국은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유입되니까 그런 거죠? 아니 그냥 기본적으로 지금 유입되는 걸 빼더라도요. 지금 계속 일을 하는 인구는 늘고 있어요. 추세적으로.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순자산 가치 개인들이 높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많겠죠 당연히. 50대 이상이겠죠 대부분. 그게 아마 전체 자산의 뭐 80%는 가지고 있겠죠. 많이 차지할 것 같아요. 많이 차지할 것 같죠. 그나마 40대가 좀 있겠죠. 근데 미국은 3, 40대예요. 와, 밀레니얼 세대들이 돈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심지어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지금 이제 50이 될까 말까잖아요. 맞아요. 만으로. 네네네. 저랑 같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알죠.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적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막 1세대, 2세대에서 재벌 1세가 2세로 넘기고 3세로 넘기고 이런 거 계속 했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렇게 했고 일본도 계속 그렇게 했고 미국은 절대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자수성가. 신흥 부자. 그죠? 그리고 내가 성공했다 그래서 자식한테 안 물려줘. 그걸 누가 경쟁을 할 수 있어요? 경쟁이 참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자본시장이 있는 한 내 투자 자산의 절반 이상은 미국 투자하셔야 된다. 그건 당연하다. 지금 앞으로 10년 뒤를 봤었을 때 미국이 어떤 모습을 보일 거고 10년 뒤를 봤었을 때 이런 뭐 메타버스든 이런 쪽이 어떻게 바뀔 거고 어떤 자본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가 들어갈 거고 안 보이나요 이게? 보이죠. 뭐 사실 참 배 아픕니다만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참 배 아프고 씁쓸한 얘기인데 씁쓸한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한경 TV에서 앵커를 보고 있지만 어쨌든 젊은 분들이 플로어에서 다 일하시고 또 우리 아들이 지금 군대가 있는데 거기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한대요. 미래가 없다. 너무너무 우울하다. 근데 무슨 미래가 만들어져?
그럼 이게 결국은 미국하고 비교했었어요. 미국은 지금 30대, 40대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미래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단 말이죠. 네. 부럽죠. 잠시 제가 궁금한 게 그 미국 가계 순자산이 정말 많이 는 걸 숫자로 보니까 또 장난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무래도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게 많이 올라서의 영향도 큰 걸까요? 주식이 올라서일 수도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또 미국이 재정을 풀어가지고 아무래도. GDP의 거의 100%이던 재정을 130%까지 올리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 사실 그냥 뿌렸어요. 쉽게 말하면 꽂아준 거죠. 네, 그 공장에다가. 이번에 코로나 재난지원금 꽂아주듯이 그렇죠. 뿌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우리도 뿌렸죠. 저희도 그랬던 것처럼. 근데 그래서 요즘 미국의 또 젊은 분들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달러나 법정 통화에 대한 신뢰가 많이 좀 약해진 것도 그런 부분도 있는 걸까요? 많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조금. 네. 달러가 전체 글로벌 통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올라갈 때는 거의 한 70%, 60%대 중후반까지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많이 내려올 때가 50% 수준. 네. 근데 지금 50% 넘어요. 그래서 결국은 네. 달러에 대한 수요는 그 나라의 인구 통계적 부분을 보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소비 능력이 있는 걸 보고 경제 성장률의 가능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 가능성이라고 얘기하죠. Intrinsic Growth Rate라고 해서 미국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죠. 돈을 쓰더라도 그 돈이 올바르게 쓰여졌기 때문에 멀티플라이 에펙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복수적으로 이익을 창출해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같은 경우에 돈을 썼어요. 근데 썼는데 그게 지금 그냥 잠기는 거죠. 돈을 이렇게 꽂아주면 소비가 돌든지 이렇게 또 다시 기업한테 가고 이게 계속 돌아야 되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죠. 지금 현재 시점. 현재 시점에서. 네. 네네네. 앞으로 바뀌길 바라죠. 돈이 전부 다 부동산에만 몰리면 또 안 되겠죠.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부동산 가격만 치솟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타까운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을 보고 있으면 부동산 가격이 치솟기보다 주식이 치솟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부동산이 올랐고 주식이 쫓아가는 듯 했다가 참 힘들어요. 쫓아가기 힘들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구조상으로 봤었을 때 네. 보통 동산에 투자를 하는 게 미래를 만들어내죠. 네.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은 미래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죠. 그게 딱 중국이란 말이죠. 중국은 경제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이 네. 부동산으로 일어난 게 그게 또 일본도 과거에 그랬었고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의 힘듦을 경험을 하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말씀 주셨듯이 참 배 아플 정도로 미국의 이런 장기 성장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참 동의를 하는데 그럼 이제 투자를 어디 할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봉자님 나오신 김에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분야나 종목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더 좋겠고 또 이제 랩이라고 운용 상품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도 같이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국가든 간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력이 1등이냐 아니냐 로서 우리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투자를 합니다. 미국은 가장 경쟁력이 세다라고 하는 업종이 당연히 IT 그리고 바이오예요.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 바이오. 얘네들은 그냥 수익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오를 투자하더라도 모데나를 투자했었어야 되고 파이저를 투자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쟁력이 있고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고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자본력과 그래서 그쪽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미국은. 근데 중국을 투자를 할 때는 중국이 경쟁력이 있었던 게 뭐였죠? 5G. 그걸 굉장히 미국이 공격을 많이 했죠. 네, 화웨이 때리고 가장 뒤처진 게 뭐죠? 미국이? 신재생 에너지. 네네네네. 중국이 그건 잡고 있어요. 전기차도 중국이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했었어.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테슬라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쨌든 안 뺏기려고 투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투자를 하더라도 그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1등인 산업에 투자를 해야죠. 그게 당연히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그 정도예요. 5G, AI 뭐 요 정도. 반도체는 아니고요. 경쟁력 없고. 자, 그럼 반도체는 어디겠어요? 우리나라. 특히 메모리 쪽은. 시스템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대만, TSMC가 있으니까. 그래서 파운드리랑 우리는 메모리. 근데 이제 두 개가 이제 믹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한국과 대만을 같이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를 국가와 업종을 경쟁력으로 엮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제가 전기차로 가면은 우리나라 자동차를 투자를 안 하냐면 지금 자꾸 수소차 얘기를 하니까 지금 전기차 시대가 와요. 그리고 나서 수소차 시대가 오겠죠. 근데 어쨌든 먼저 오는 건 당연히 전기차 시대예요. 그럼 여기에 경쟁력이 누가 제일 있느냐? 지금 미국이다. 그 다음에
어디 있냐? 유럽과 중국이다. 우리도 지금 잘하고 있는데 네. 더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가치주 쪽으로 본다면 종목들이 너무나 다양해요. 그래도 1등 회사를 사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포스코를 사야 된다 했을 때 포스코 가치가 있어요. 근데 포스코가 지금 신성장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매력이 있어 보이죠. 철강 산업에 있어서 가장 매력이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미래지향적이고 그럼 이건 살만한 거죠. 결국은 모든 산업 중에서 종목 골라내기가 중요해요. 특히 지금같이 금리가 올라가는 시대에 있어서는 어줍잖은 거 샀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애매한 거 사면 안 되는군요. 공부해야 되고 종목을 판단해야 되고 예. 그리고 업종에 있어서도 1등주를 사야 되는 거고 그게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시스템 반도체와 이쪽을 빼고는 투자를 하시면 안 돼. 이쪽은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글로벌 자금들도 딱 보고 있다가 본부장님 말씀하신 기준처럼 애매한 데는 다 돈 빼버리고 확실한 1등에 더 돈을 쏟아붓겠죠. 그게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근데 사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본부장님께서는 저도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이게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는 적극적으로 저도 1등주에 극단적으로까지 쏠릴 정도로 하고 있긴 한데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할 때가 있거든요. 야 이게 맞나 싶기도 하면서 네. 좀 너무 승자독식이고 맞나 싶은 거는 네. 당연히 그 생각이 들죠. 네. 이렇게 되면 큰일 네. 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뭐 어떻게 될 거야? 네. 전쟁 일어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거는 그때 그냥 다 죽어요. 네. 그렇죠. 어차피 네. 그거를 걱정을 하고 네. 투자를 하시면 네. 그건 냉철한 게 아니죠. 감정적인 거군요. 감정적인 거죠. 왜냐면 내가 저 잘 나가는 사람이 네. 다 가져가. 네. 그래서 너무 난 싫어. 네. 그래서 나는 그럼 아닌 거에 투자해. 네. 뭐 이기겠어요 그게? 그건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러네요. 근데 나중에 저쪽만 너무 잘 나가. 네. 그래서 나머지 90 몇 프로가 자 우리 그냥 전쟁해버려. 네. 폭동 일으키자. 네. 자, 이런 망하는 거죠. 다 다 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투자에 있어서 냉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이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하필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많이 하는 시기이신 것 그죠. 같긴 해요. 네. 거의 시장에서 20년 넘게 시장을 봐오시고 30년 가까이 30년 네. 동안 봐오셨으니까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참 항상 알면서도 괜찮을까 하면서도 막상 이렇게 금리 인상 우려 이런 걸로 장이 빠져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조언해 주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금리를 올리는 사이클에 참 투자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시죠. 지금 내년도에 3번 올린다고 해서 지금 0%에서 0.75까지 올린다고 해서 그게 시장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보통 금리가 지금 2.5%대까지 올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이클의 보통 끝은 금리를 다 올리고 나서 일어나요. 그래서 아직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2%에 도달할 때까지 앞으로 3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1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럼 왜? 과열이 일어나면. 과열이 일어난다는 건 즉 금리가 빨리 올라가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주식시장이 많이 상승을 했어. 그러면 거품이 됐을 때는 그렇죠. 쿨다운 시켜야 되니까 금리 빨리 올리겠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니 지금 10년 국채금리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엄청나게 과열될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시장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다 올리고 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될 때 그때부터 걱정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 걱정하지 말라는 거고요. 물론 지금 처음으로 금리를 언젠가 올릴 거니까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태까지는 계속 풀어주다가 긴축하니까. 그래서 걱정을 하실 수는 있으나 그 걱정을 할 때마다 다잡으시고 조정이 있을 때마다 투자를 늘리는 게 맞죠. 그리고 금리를 딱 올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은 금리 가지고 걱정 안 해요. 맞습니다. 정작 실제로 발현되면 그 악재라고 하는 게 소멸되어 버리는 거니까. 그때부터 고점 금리 올라갈 때까지 시장은 엄청나게 오를 거니까 그때 돼서 차익 실현을 하는 타이밍을 잡자라는 거죠. 저는 그걸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돌아와서 벌써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올해 연초에도 이런 얘기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금리 인상하면 우리 공식 있잖아요. 소위 가치주로 살아. 성장주가 힘들다. 그럴 때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이 그럼 종목 교체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도 해주시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혹시 답변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금리가 올라가는 일시적인 현상이 있었을 때 당연히 가치주가 퍼포먼스가 들어오긴 하죠. 그거 그때예요. 그때뿐이다. 네. 예. 그래서 실질적인 긴 그림으로 놓고 보면 항상 보면은 계속 지금 성장주가 아웃퍼포먼스를 장기적인 그림으로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한 해만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성장주보다 가치주들이 살짝 더 좋았다 정도지 과거에 10년으로 되돌아가 보면 계속 성장주가 아웃퍼포먼스 맞습니다. 계속 벌어지더라고요. 예. 특히 2016년 이후부터는 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사이클이 오래된 게 아니에요. 2016년부터 2022년까지니까 지금 6년 되는 거거든요. 이게 10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장주와 가치주에 있어서는 결국 철저하게 숫자를 보면서 판단하시면 된다. 오히려. 그러니까 비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ROE가 높으면 PBR이 높다 그래서 PER이 높다 그래서 비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들어봤는데요. 본부장님께서 또 마침 글로벌랩이라고 하는 상품도 펀드 같은 개념인 거죠?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펀드 같은데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자기 계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종목들이 뭐가 들어가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글로벌 투자 위주로서 가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투자를 하게 돼 있고요. 대부분 지금 다 달러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큰 그림을 놓고 보면은 몇 년 뒤에 어떤 부러지는 장이 오더라도 차익 실현을 일정 부분 하고 해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상대적인 수익을 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10년, 20년을 보고 길게는 30년까지 워런 버핏님이 지금 90세 넘어갔는데 그죠? 60세부터 90세까지 대부분의 어떤 부를 창출하셨죠. 제가 지금 나이가 좀 제법 있지만 앞으로 80이 넘어갈 때까지는 이 부분에 계속 최선을 다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소명감을 가지고 좀 하는 일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